옛날 예적 아테네에 작은 마을에 사는 소년 알렉산드로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아주 독특한 아이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하루는 호기심에 찬 눈빛으로 자신의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깊은 통찰을 가진 현자인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알렉산드로스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손자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거란다. 마치 도토리가 나무가 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지. 알렉산드로스는 작은 도토리를 손에 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것은 내가 찾아야 할 목표란다. 하지만 반드시 너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어야 해. 그날 오후 알렉산드로스는 숲을 산책하며 자신이 목적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벌거벗은 나무들, 작은 개울가에 빠르게 흐르는 물, 하늘을 유영하는 새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역할과 목적을 충실히 따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후 그는 작은 새둥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린 새들이 둥지 안에서 깨어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풍경을 관찰하며 새들이 결국 달아오를 날을 꿈꾸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갑작스런 깨달음에 그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두근거림 속에서 답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도 날아오르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후 알렉산드로스는 자연의 모든 움직임 속에서 목적을 찾아내고 그것을 이웃에게 이야기하는 비범한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 덕분에 자신의 삶에서 목적을 다시 정의하고 더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국 작은 아테네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꾼이 되었고 그가 전해주는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는 어느 날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단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단다, 알렉산드로스. 그게 바로 목적이야. 자신의 목적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지. 그렇게 알렉산드로스는 자신의 목적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각자의 목적을 찾도록 돕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와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이해하게 하고 그들의 삶에서 행복을 추구하게 하는 영감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는 늘상 평화롭고 조용한 광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광장에서 열리는 장터에서 서로 만나고 교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광장에 커다란 호수가 생긴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보니 광장의 절반이 물에 잠겨 있었고 모두들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마을의 장로들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이 호수가 마을 사람들에게 최대의 행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제안된 것은 호수를 없애고 원래대로 광장을 복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주민들은 호수를 둘러싼 환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졌다고 주장하며 낚시를 하거나 호수 위에 작은 배를 띄우는 등의 새로운 활동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결국 그 마을의 가장 지혜로운 장로가 나서서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를 적용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그러나 이 행복은 단순한 쾌락뿐 아니라 고통의 최소화까지 포함해야 한다. 또한 이 호수를 통해 얻는 쾌락이 단순히 물리적인 즐거움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호수의 반을 남기고 나머지 반은 예전의 광장을 복구했습니다. 남겨진 호수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해 작은 자연학습장을 만들고 독서를 즐기는 주민들을 위해 호숫가에 작은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또한 매주 호수의 치수를 측정하여 물이 넘쳐나지 않도록 점검했으며 환경보호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호수 주변의 생태계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육체적 쾌락에 그치지 않고 지적 쾌락과 심리적 쾌락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행복을 고려한 것이었기에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호수는 이제 단순한 물웅덩이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자연과 친구, 가족과 함께 나누는 복합적인 행복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가 단순한 논리적 명제가 아닌 우리의 실생활에 실질적이고 가치 있는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마을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든 언제나 최대 다수의 질적인 행복을 고려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철학을 사랑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크리토스였죠. 크리토스는 마을의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대해 설명하며 그 개념을 일상의 예시로 풀어서 들려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크리토스는 제자의 졸업 시험을 위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한 젊은 남성 토머스를 불러 세웠습니다. 토머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철학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오늘은 너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려 하는데 이를 통해 이데아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토머스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크리토스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크리토스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어느 왕국의 왕의 정원사가 살고 있었어. 그의 이름은 어니스트였고 그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수많은 종류의 아름다운 장미들이 피어있는 장미 정원이었지. 사람들은 정원사의 솜씨와 열정을 칭찬하며 왕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라 불렀어. 하지만 어니스트는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지. 모든 장미가 아름다웠지만 그는 진정한 완벽한 장미를 찾고 싶었어. 어느 날 밤 어니스트는 꿈속에서 신비로운 존재를 만났어. 그 존재는 자신을 이데아의 전령이라 소개했지. 어니스트요, 너는 진정한 장미, 완전한 이데아를 찾고 싶냐? 전령이 물었어. 그렇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장미를 보고 싶습니다. 전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보는 장미들은 이데아의 불완전한 모방일 뿐이야. 하지만 내가 그 장미들을 가꾸고 사랑함으로써 너 자신의 마음속에 완전한 장미의 이데아를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잠에서 깬 어니스트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영감을 받았어. 그는 다시 정원에서 장미를 가꾸기 시작했지. 이전보다 더 많은 애정과 정성을 쏟았고 사람들은 그의 장미가 더욱 화려해졌다고 찬사를 보냈어. 그리고 어느 날 어니스트는 문득 깨달았어. 그는 더 이상 진정한 장미를 찾기 위해 바깥을 헤매지 않았어. 정원을 돌보며 느낀 감동과 그 속에서 발견한 무한한 아름다움이 바로 자신이 찾던 것이란 것을 알게 되었지. 그 장미들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그 순간 그 누구보다 완전한 아름다움을 선사했어. 이야기를 들은 토머스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 그러면 결국 어니스트는 이데아를 찾은 건가요? 크리토스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 토머스, 어니스트가 찾은 것은 그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 이데아의 조각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감각의 세계는 불완전할지 몰라도 진정한 완전함은 우리 내면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찾는 과정이 곧 철학적 추구와 삶의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크리토스는 토머스에게 이데아론의 깊이를 삶의 이야기로 전달했어. 토머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철학적 여정을 시작했지. 그리고 끝없는 탐구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이데아를 찾아가는 길을 걸어갔어. 이렇게 크리토스는 이데아론을 재미있고 깊이 있게 전달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사유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지혜롭고도 호기심 많은 철학자 프로클레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생각을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프로클레스는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역설을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그는 마을 광장에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모든 것을 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릴 적 정말 흥미로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 들어보실래요? 사람들은 몰려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프로클레스는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몇 년 저는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아는 신비한 존재 모르나무를 쫓아 모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르나무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자부하며 자신의 지혜를 뽐내곤 했죠. 그러나 모르나무에게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길을 나서며 모르나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모든 것을 알고 있나요? 그러자 모르나무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죠. 물론이지. 나는 모든 것을 알지. 내게 뭐든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 있으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모르나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마침내 대답했죠. 글쎄, 뭐부터 알아야 할지 나도 잘 모르겠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겠어.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 때 진정한 지혜가 시작되는구나. 사람들은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프로클레스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후로 저는 계속해서 모르나무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이야. 내가 모르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번엔 모르나무가 더 머뭇거렸어요.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겠지. 하지만 나도 잘 모를 때가 있단다. 이 두 질문을 통해 저는 정말로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메우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모르나무에게 마지막으로 던진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모든 것을 안다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모르나무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하더군요. 아마 그들은 아는 척을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할지도 모르지. 프로클레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기 위한 결심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역설은 프로클레스와 마을 사람들 간의 대화를 통해 다시금 살아 움직였으며 사람들은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여정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프로클레스는 마을에서 현명한 무지의 전도사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통해 자신들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새로운 지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